식어버린 탕국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끈한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 집에 들어온 게 내 인생의 불행이지. 79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밥 대신 증거를 차렸습니다. 25년을 참던 며느리가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집의 체면은 조용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56이에요. 설날 아침 6시. 저는 벌써 3시간째 부엌에서 서 있었습니다. 전 17개, 나물 8가지, 고기 3종류.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는 매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영희야, 우리 집 제사상은 격이 있어야 해. 얼렁뚱땅하면 조상님들이 아셔.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정성껏 차려도 매년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 나물에는 참기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두껍게 부쳤네. 얇아야 고급스러운데. 탕국간이 좀 센데? 우리 진아는 싱겁게 먹는데. 진아, 최진아, 제 시누이입니다. 45이에요. 결혼은 안 했지만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서울 강남에 있는 밝은 미래복지재단 말입니다. 오전 10시쯤 진아 씨가 도착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우리 재단 회계 잘 봤는데 수익이 작년보다 3억 정도 늘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죠. 역시 우리 딸. 내가 이 집안 기둥이야. 저는 그때 마침 큰 뚝배기에 담긴 탕국을 나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정성껏 끓인 국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국 한 숟가락을 떠서 드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 어머님? 탕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진아가 온다고 했잖아. 진아는 간 맞춰서 먹는다고 했지. 어머님, 제가 맛봤을 땐 맛을 봤으면 알았어야지. 25년을 살았으면 우리 집 입맛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손이 떨렸어요. 명자 어머님이 뚝배기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런 국을 조상님께 어떻게 올려? 그리고 뚝배기를 들어서 제 머리 위로 쏟으셨습니다. 식어버린 탕국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끈한 국물이 이마를 타고 뺨을 타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 조각이 어깨에 들러붙었습니다. 명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게 내 인생의 불행이지. 진아 씨가 옆에서 휴지를 건넸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언니 닦으세요. 제 남편 최도경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국물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뜨거웠던 국은 이제 차가워져 있었어요. 제 가슴속도 그랬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6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25년. 나는 25년을 살았는데 거울 속 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울지 말자. 대신 남기자.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그만 노트를 꺼냈어요. 원래 장보기 메모장으로 쓰던 거였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설날. 시어머님이 탕국을 제 머리에 쏟으셨다. 이 집에 들어온 게 내 인생의 불행이지. 식구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적다 보니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식탁을 차렸어요. 새로 끓인 탕국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간을 조금 더 맞췄어요. 명자 어머님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낫네. 네, 어머님. 제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설거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언니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진아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진아 씨는 그릇을 헹구고 저는 닦았어요.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아까는 좀 그랬죠? 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셔서. 응. 언니도 이해해줘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진아 씨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기분 나빴어요? 아니. 정말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용기에 담아 진아 씨 차에 실어드렸어요. 진아 씨는 차 트렁크를 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다음 명절에도 잘 부탁해요. 그래. 차가 떠났습니다. 명자 어머님도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도 술 마시고 소파에서 골아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서울 하늘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원 스위치가 딸깍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노트를 다시 꺼내서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기록한다. 설 연휴가 끝나고 저는 다시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영인의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이 달린 가게예요. 시장 골목 한쪽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사장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웃어야 하잖아요. 반찬을 담고 포장하고 계산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안 망신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눌러버릴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았습니다. 뒷방은 제가 잠깐 쉬는 공간이에요.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낡은 전기장판.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설날. 미역국 사건. 명자 어머님 발언 이 집에 들어온 게 내 인생의 불행이지. 진아 씨 발언 우리 재단 회계는 수억 단위예요. 남편 도경 씨 아무 말도 하지 않음. 방관. 적다 보니까 25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혼 첫 해 명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 며느리는 피가 아니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둘째 유산했을 때 진아 씨가 했던 말. 언니 애 못 낳으면 이 집에서 입지가 없어요. 노력 좀 하세요. 남편이 실직했을 때 명자 어머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남편 복이 없으니까 그렇지. 노트가 금방 5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제 기억일 뿐이에요. 법정에 가도 그건 며느리 혼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녹음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주일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동네 교회예요. 신도가 100명도 안 되는 곳이지만 그곳에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장우철 집사님, 올해 59이세요. 원래 경찰 출신이고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합법적인 녹음 장비나 CCTV 같은 걸 다루시는 분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우철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는 교회 옆 작은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녹음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철 집사님이 잠시 저를 보셨어요. 권사님,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한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참여 녹음이시군요. 네. 우철 집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여 녹음은 합법입니다. 권사님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돼요. 몰래 녹음이 아니라 본인이 들을 수 있는 대화를 기록하는 거니까요. 그럼 문제 없을까요? 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녹음 파일을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정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거로 쓰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집사님, 녹음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철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요. 녹음기를 빌려달라는 분들 보통 두 종류예요. 복수하려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 권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키려는 거예요. 제 자존심을요. 우철 집사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게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철 집사님이 가게로 오셨어요. 손에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이게 펜형 녹음기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볼펜처럼 생겼죠? 정말이었어요. 까만 볼펜처럼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윗부분을 한 번 누르면 녹음 시작, 두 번 누르면 정지. 배터리는 10시간 가요. 파일은 USB로 컴퓨터에 옮기면 됩니다. 우철 집사님이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핀 마이크예요. 옷에 달아두면 좀 더 선명하게 녹음됩니다. 하지만 눈에 띄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장비로 누군가를 해치지 마세요. 그냥 진실을 기록하는 데만 쓰세요. 네, 약속할게요. 우철 집사님이 떠나고 저는 뒷방에서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볼펜이 제 25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이번 주말에 와서 청국장 좀 담가줘. 진아가 먹고 싶대. 네, 어머님. 저는 그 주말 처음으로 펜형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명자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진아 씨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청국장 맛있게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메주를 삶고 항아리를 준비하면서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펜을 꺼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윗부분을 한번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어요. 그때 거실에서 명자 어머님과 진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니 요즘 반찬 가게 잘 돼요? 글쎄, 얼마나 벌겠어. 그 정도 가게로. 그래도 언니가 번 돈으로 생활하잖아요. 우리 오빠.
그게 답답한 거야. 우리 도경이가 명퇴당한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 손에 벌어먹고 사니. 저는 부엌 문틈으로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아 씨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언니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돈 좀 넣어뒀어요? 명자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응, 2천만 원쯤.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물어보면 며느리 명의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 똑똑하시네. 언니는 알아요?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라고요? 저는 그런 통장 만든 적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병원 서류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게 통장 개설에 쓰인 거였구나.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서 매주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제 명의로. 그럼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라는 거네요. 청국장을 다 담그고 저는 명자 어머님께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 했어요. 일주일 후에 드시면 돼요. 그래. 수고했어. 그럼 저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25년. 나는 25년 동안 도구였구나. 그날 밤 저는 뒷방에서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우철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백업 파일도 만들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증거 며느리 명의 통장. MP3. 저는 그날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이 집에서 서류에만 필요한 여자였다. 그래서 오늘 나는 기록한다.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3월 어느 날 명자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도경 씨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119 불렀어. 병원으로 와. 저는 가게 문을 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명자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얼굴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검사 결과 심장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혈압이 좀 높고 스트레스성 흉통으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입원하셔서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아 씨가 그 옆에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으셔서요.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 다 해주세요.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역시 내가 있어야 든든해. 영희는 맨날 가게 일만 바빠서. 어머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 있긴 한데 마음이 없잖아. 명자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내가 죽으면 넌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 진짜야. 아휴, 영희 없으면 병실이 너무 쓸쓸해서 못 있겠네. 어머님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 가슴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어요. 아, 이거구나. 감정적 족쇄. 그날 저녁 명자 어머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2인실이었는데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아 씨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 밤은 제가 있을게요. 내일부터 언니가 간병해요. 알았어. 다음 날부터 저는 낮에는 가게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간호사가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몸 좀 닦아드리세요.
네. 저는 물수건을 들고 어머님 침대로 갔습니다. 그때 진아 씨가 병문 안을 왔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그래. 몸이 무겁네. 진아 씨가 협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놓았어요. 그리고 물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 물 좀 드릴까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진아가 해줘. 영희 손은 반찬 냄새가 배어 있어서 병원 물컵은 깨끗해야 하잖아. 진아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서 명자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물수건만 꼭 쥐고 있었어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이 손으로 반찬을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이 집 식구들 먹여 살렸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더럽다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수건으로 명자 어머님의 팔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사흘째 되던 저녁 명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약통 좀 가져와 봐. 집에 있는 혈압약. 네.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명자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작은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혀 있었어요. 영희 명의 통장 밝은미래은행.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금주 박영희. 잔액 2,400만 원. 저는 통장을 넘겨봤어요.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입금 300만 원. 2024년 2월 15일 입금 300만 원. 2024년 3월 15일 입금 300만 원. 거래 내역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패턴이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언제부터? 처음 입금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2년 5월 15일. 3년 전부터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그 통장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앞면, 뒷면, 거래 내역 전체.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약통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약 가져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저는 그날 밤 명자 어머님이 주무실 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3년. 3년 동안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틀 후 진아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명자 어머님과 진아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복도에 나가서 커피를 타러 갔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다시 돌려놔야 해요. 며느리 이름으로 묶어뒀다고 해도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복잡해져요. 걱정 마. 영희 명의니까 괜찮아. 아니, 엄마. 제 재단 회계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만약에 감사 나오면 이사장 가족명의 계좌로 돈 빠졌다 이렇게 걸려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얘야, 며느리 이름은 원래 이렇게 써먹는 거야. 피도 안 섞였는데 썩히느니 써야지. 진아 씨가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나중에 정리하고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정리할게. 저는 문틈 사이로 안을 살짝 봤어요. 두 사람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커피 가져왔어요. 명자 어머님과 진아 씨가 저를 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진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언제 왔어요? 방금요. 복도에서 커피 타고 왔어요. 진아 씨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언니, 복도에 오래 서 있으면 감기 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무슨 소리요? 아니에요. 그냥요. 진아 씨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후쳤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명자 어머님이 잠드신 후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펜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명자 어머님의 침대 옆 협탁 밑에 녹음기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펜 끝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터리는 10시간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충분히 녹음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기 전에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명자 어머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가게로 와서 뒷방에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쯤 명자 어머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진아야, 나야. 엄마가 잠이 안 와서 그 돈 말이야. 다음 주 화요일에 은행 가서 정리하자. 내 통장으로 다시 돌려줄게. 피도 안 섞인 내 명의로 돈 묶어두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는 그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 증거 재단 돈 며느리명의 피도 안 섞이네. MP3.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진아 씨의 복지재단 회계에서 나온 돈을 명자 어머님이 제 명의로 예치 3년간 매달 300만 원씩. 피도 안 섞였는데 썩히느니 써야지. 횡령 의심. 그날 저녁 저는 언니 윤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57이고 저보다 1살 위에요. 언니. 응, 영희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지금 뭔가 큰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저는 언니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다 말했어요. 녹음기, 통장, 재단 회계 얘기까지.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그 집안이 원래 그런 거 너도 알잖아. 25년 동안 참았으면 이제 그냥 살아. 언니, 나 이제 못 참겠어. 그래도 법적으로 싸우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해. 그리고 각오 단단히 해야 돼. 시댁이랑 끝장 보는 거야. 나 각오했어. 언니가 말했어요. 영희야, 그 집은 내 몸은 안 탐냈지만 내 이름은 탐냈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아. 알았어. 그럼 내가 아는 세무사 1명 소개해 줄게. 그 사람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 고마워, 언니. 영희야, 조심해. 넌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서류용 며느리였다. 도장 찍을 때만 필요한 사람. 그들은 내 몸은 거들떠보지 않고 내 이름만 훔쳐갔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4월 말 진아 씨의 밝은 미래복지재단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5 지역사회 복지 나눔 행사라는 거였어요. 구청 관계자, 지역 유지, 후원 기업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진아 씨가 명자 어머님과 저를 초대했어요. 엄마, 언니, 이번 행사에 꼭 오세요. 가족들이 와줘야 체면이 서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명자 어머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우리 진아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 가게 하루 쉬고 와. 네. 행사 당일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명자 어머님과 남편 도경 씨도 함께였어요. 복지관은 굉장히 컸어요. 3층 건물에 강당도 있고
식당도 있었습니다. 행사는 2층 강당에서 열렸어요. 무대 위에 진아 씨가 서 있었고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래복지재단 이사장 최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5년간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저는 뒤쪽 객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진아 씨는 정말 당당해 보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화려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행사가 끝나고 1층 식당에서 리셉션이 열렸어요. 진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저기 테이블에 음료수 좀 채워줘요. 직원들이 부족해서. 응?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좀 도와줘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옆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영희야, 진아 일 좀 도와줘. 다 우리 집안 행사잖아. 네. 저는 식당 구석으로 가서 음료수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을 돌아다녔습니다. 손님들이 음료를 가져갔어요. 어떤 분은 고맙다고 했고 어떤 분은 그냥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을 지나가는데 진아 씨가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이번 행사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이 작년에 후원금 10억을 돌파했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때 제가 트레이를 들고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진아 씨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팔을 뻗었어요. 진아 씨의 팔이 제 트레이를 쳤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어지면서 음료수 잔이 쏟아졌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진아 씨의 정장에도 튀었습니다. 아! 진아 씨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진아 씨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노려봤어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진아 씨. 내가, 아니, 진짜, 서빙도 제대로 못해요? 진아 씨가 제 옷을 휙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손님 접대하는 게 몸에 배었을 텐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냅킨을 꺼내서 진아 씨의 옷을 닦으려고 했어요. 진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손대지 마요. 더 번지잖아요. 진아 씨가 제 손을 탁 쳤습니다. 그 순간 명자 어머님이 다가오셨어요. 영희야, 네가 왜 이래? 진아 옷에 물을 쏟고 그래. 어머님, 제가 실수가 아니라 조심성이 없는 거지. 진짜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놀림이 둔하면 어떡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민폐, 망신. 제가 그 며느리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됐어요, 어머니. 언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언니,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아 씨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은 행사 시간 내내 설거지를 도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력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명자 어머님,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 도경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그랬어. 진아 행사인데 실수하면 어떡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명자 어머님이 뒷좌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래 손이 둔한 건 알았지만
공개 행사에서 저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진아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어머님, 제가 정말 실수한 거예요. 실수든 뭐든 조심했어야지. 남편이 거들었어요. 진아 입장도 생각해야지. 넌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제 손이 떨렸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잖아.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켰고 명자 어머님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진아 씨가 일부러 팔을 뻗었다.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진아 씨의 팔이 트레이를 치는 순간 그 눈빛, 계산된 거였어.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복지재단 행사 공개적 모욕. 언니는 원래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직업비야. 신분 멸시. 주변 사람들 입모양 민폐, 망신. 남편, 넌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이틀 후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어머니랑 진아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 같이 가자. 난 안 갈래. 왜? 가족인데. 난 그 사람들이랑 밥 먹기 싫어. 남편이 표정이 굳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야. 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25년 동안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그게 내 역할의 전부였잖아. 여보, 그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어.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진아 씨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 더 나빴어. 나한테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 좀 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이제 참을 수 없다는 거야. 너는 왜 어디 가서도 항상 문제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문제였구나. 이 사람 눈에도.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놓으세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칠게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고 한 짝의 슬리퍼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저는 맨발로 바닥에 서 있었어요. 남편도 제 발을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오늘 저한테 손댔어요. 이제 끝이에요. 여보, 나는 그냥 됐어요. 당신이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슬리퍼를 주워 신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피를 섞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일손을 섞으러 들어온 여자였다.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 일주일 후 명자 어머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집으로 와라. 가족회의 한다. 가족회의. 이 단어는 이 집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중요한 집안 문제를 논의할 때 명자 어머님이 모든 가족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 사고 팔 때도, 아이 문제 있을 때도 가족회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자 어머님의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직감했어요. 이번엔 나를 단속하려는 거구나.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명자 어머님, 남편 도경 씨, 진아 씨, 그리고 도경 씨의 삼촌 되시는 최병호 씨까지. 최병호 씨는 70 중반이고 이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명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와서 앉아.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은 옆에 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모은 건 영희 때문이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 영희가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도경이한테도 대들고 행사 때도 실수하고. 그래서 오늘 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해두려고. 진아 씨가 거들었어요. 언니, 저희가 언니를 미워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집안 분위기 좋게 하자는 거예요. 최병호 삼촌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집안에 밑보이면 설 곳 없는 법이야. 그걸 왜 모르니? 25년을 살았으면 이제 알 때도 됐는데.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모두가 저를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야. 25년이면 정들만도 한데 왜 요즘 들어서 삐뚤어진 거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참아? 우리가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셨죠. 아주 많이요. 명자 어머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남편 도경 씨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왜 내가 분위기를 항상 깨? 집안이 너 때문에 시끄러워. 제가 분위기를 깬다고요? 그렇잖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가만히 있는 게 당신한테는 편했겠죠. 명자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네가 어디 가서 며느리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 아니면 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을 열어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들어보세요. 그게 뭔데? 증거예요.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남편이 항상 거실 테이블에 두는 노트북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돈 다시 돌려놔야 해요. 며느리 이름으로 묶어뒀다고 해도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복잡해져요. 걱정 마. 영희 명의니까 괜찮아. 진아 씨와 명자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파일이 계속 재생됐어요. 아니, 엄마. 제 재단 회계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만약에 감사 나오면 이사장 가족명의 계좌로 돈 빠졌다 이렇게 걸려요. 얘야, 며느리 이름은 원래 이렇게 써먹는 거야. 피도 안 섞였는데 썩히느니 써야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이거 불법 녹음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참여 녹음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병실 복도에서요. 합법입니다. 명자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일을 밖으로 들고 나가려고? 밖으로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 가족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USB에서 다른 파일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명의로 된 통장 사진이에요. 저는 이 통장 만든 적 없어요. 누가 제 이름을 쓴 거죠? 화면에 통장 사진이 떴습니다. 예금주 박영애 잔액 2,435만 원. 2022년 5월부터 매달 300만 원씩 입금. 최병호 삼촌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나, 이게 사실이에요? 명자 어머님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니한테 돈을 맡긴 거지 횡령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드셨어요? 그건 진아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지재단 회계에서 나온 돈을 제 명의로 넣어두셨어요.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라는 거죠?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3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허드렛손이었죠. 명예 빌린 여자. 명자 어머님이 말했어요. 영희야, 그래도 우리가 25년 동안 니를 가족으로 대해줬잖아.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체면만 줬죠. 어머님, 설날에 제 머리에 탕국 쏟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이 집에 들어온 게 내 인생의 불행이지. 그 말씀, 명자 어머님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진아 씨 병원에서 하신 말씀. 영의 손은 반찬 냄새가 배어 있어서 병원 물컵은 깨끗해야 한다. 그것도 기억나세요? 진아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지관 행사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니는 원래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손님 접대하는 게 몸에 배었을 텐데 직업 비하하셨어요. 진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 너는 왜 어디 가서도 항상 문제야? 그 말 했잖아요. 저를 밀쳤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최병호 삼촌을 봤습니다. 삼촌은 집안에 밑보이면 설 곳 없다고 하셨죠.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저 이제 나갑니다. 명자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어머님,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서류상 가족이었어요. 실무용 인력이었죠. 나는 이 집에서 사람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용 인력이었어요. 진아 씨가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우리요? 저는 진아 씨를 똑바로 봤어요. 진아 씨는 항상 말했죠. 언니는 원래 뒤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뒤에서 일했어요. 25년 동안요. 이제 앞으로 나갈게요. 법정으로요. 최병호 삼촌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통장은 은행에 신고할 거예요. 불법 계좌 개설이니까요. 복지재단 회계 문제는 구청에 제보할 거예요. 명자 어머님이 쓰러질 듯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영희야, 네가 정말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체면이요? 어머님, 오늘로 무덤에 묻으세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영희야.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난번에 저 밀쳤던 거, 그것도 기록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명자 어머님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어요. 저는 골목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드디어 끝났다. 저는 가방 속 노트를 만졌어요. 그 노트 첫 페이지에 적혀 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기록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페이지를 쓴 거예요. 오늘 나는 말했다. 가족회의 다음 날
저는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정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변호사 정연숙 변호사님은 50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꼼꼼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영희님 앉으세요. 윤미정 수간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USB와 통장 사진, 그리고 제가 적어온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정 변호사님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참여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박영희 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통장은 명의 도용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건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문제는 복지재단 쪽이에요.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복지 예산 유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구청이나 감사원에 신고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당한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영희님,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거예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이혼 소송부터 준비합시다. 그리고 명예도용권은 경찰서에 고소장 내고요. 복지재단 거는 좀 더 자료를 모아봅시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아 씨가 갑자기 제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언니. 진아 씨는 평소와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아 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뒷방으로 진아 씨를 안내했어요. 진아 씨가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요즘 좀 이상해요. 네. 언니 갱년기 증상 있죠? 불면증, 우울감, 이런 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저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언니가 너무 예민하고 피해망상 같은 게 심해졌어요. 피해망상이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언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언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진아 씨를 똑바로 봤어요. 진아 씨, 지금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걱정해서 그래요. 어머니도 걱정하시고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진아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언니 같이 가요. 상담만 받아봐요. 저는 그 화면을 봤어요. 정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언제 이 예약 동의했어요? 언니 복지 차원에서 가족이 예약할 수 있어요. 언니 거부하면 더 이상해 보여요. 진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어요. 아, 이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아 씨가 역공을 시작한 거예요.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제 증거들을 무력화하려는 거였습니다. 진아 씨, 저 안 가요. 언니, 왜 그래요? 뭐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진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진아 씨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병원 가세요. 안 그러면 언니만 손해예요. 진아 씨가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즉시 정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영희님,
이건 전형적인 정신병 몰이 전략이에요. 상대방이 영희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서 영희님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절대 그 병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영희님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가게 운영 기록, 거래처 사람들 증언,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영희님, 혹시 주변에 영희님이 정상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언니요. 윤미정 수간호사. 좋아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증언서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 지인들도요. 사흘 후 예상대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여보, 진아 얘기 들었어.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전 안 힘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이상한 생각 많이 하잖아. 무슨 이상한 생각이요? 우리 가족이 너를 괴롭힌다는 생각. 그거 피해망상이야. 저는 웃었어요. 당신도 한패네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보자. 상담만 받아보면 돼. 싫어요. 왜 거부해? 정상이면 병원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들이 저를 비정상으로 만들려는 게 문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명자 어머님, 남편, 진아 씨, 최병호 삼촌, 그리고 정 변호사님까지 함께 했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모였어요. 명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네가 왜 또 우리를 불렀어? 어머님, 오늘은 제 정신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진아 씨가 말했어요. 언니, 그럼 병원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대신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가져왔어요. 명자 어머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정상이라는 증거? 그게 뭔데? 첫째, 제 가게 운영 기록이에요. 최근 6개월간 매출, 거래처 목록, 세금 납부 내역.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둘째, 거래처 사장님들의 증언서예요. 제가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일한다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런 건 증거가 안 돼. 내가 밖에서는 정상인 척 하는 거잖아. 정상인 척이요? 저는 웃었어요.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예요. 제가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제 발로요. 진아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 보세요. 환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망상 등의 증상이 없으며 정상적인 인지 기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 정신과 전문의 서명 들어가 있어요. 명자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요즘 이상하게 구는 건 사실이잖아. 이상하게 군다는 게 뭔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참았던 걸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한 일들을 증거로 남겼다는 거요?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 아니요, 어머님.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건 이 집이었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진아 씨가 제 이름으로 정신과 예약한 기록이에요. 제 동의 없이요. 진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언니 걱정해서. 걱정이요? 저는 진아 씨를 똑바로 봤어요. 진아 씨, 제가 정신병자가 되면 좋겠죠? 그럼 제가 모은 증거들이 다 망상이 되니까요.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이 정신과 치료를 강요하는 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야, 지금은 이럴 때 아니야. 진아가 불쌍하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불쌍하다고요? 진아 씨가 저를 미쳤다고 몰아가려고 한 건요?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네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아 씨, 복지재단에 같이 일하는 백유라 씨 알죠? 진아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백유라 씨, 재단 회계 담당자예요. 그리고 진아 씨랑 3년 동안 함께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예요. 정 변호사님이 거들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진아 씨와 백유라 씨는 동성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재단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진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그냥.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자 어머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영희야, 네가 우리 진아를 망치려고 이러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진아 씨가 스스로 망친 거예요. 진아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언니는 늘 내 성공을 질투했죠. 그래서 증거까지 모아댄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질투요? 저는 진아 씨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25년 동안 잃은 제 이름을 되찾는 겁니다. 진아 씨, 저는 이 집에서 체면용 소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려졌던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최병호 삼촌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진아야. 그럼 재단 돈은 어디 쓴 거야? 정 변호사님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진아 씨와 백유라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세 채 있어요. 전부 재단 돈으로 산 거예요. 최병호 삼촌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누가 책임질 거야. 명자 어머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영희야, 네가 이 집안을 망쳤어. 저는 웃었어요. 제가 망쳤다고요? 어머님, 이 집은 처음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그냥 덮개를 걷어냈을 뿐이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아 씨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시도, 이것도 고소 사유에 추가할 거예요. 심리적 학대와 명예훼손으로요. 진아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제발. 진아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서류상 하녀였어요. 허락된 그림자였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그림자가 빛으로 걸어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명자 어머님과 진아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저는 정 변호사님과 함께 걸었어요. 영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 정신을 지킨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당신을 미쳤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밝은 미래복지재단 횡령 의혹 구청, 특별감사 착수, 재단 이사장 최진아 씨, 회계 담당자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복지 예산 유용, 서민 세금으로 집 세 채 구입, 가족회의 일주일 후 뉴스에 보도가 나갔어요. 저는 구청에 제보했고 구청은 즉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재단 회계장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약 5억 원이 빠져나간 게 확인됐어요. 진아 씨와 백유라 씨 명의로 산 아파트 2채, 상가 1채, 전부 재단 돈이었습니다. 진아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명자 어머님도 공범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제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은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신분증을 사용해서 개설하신 거예요. 경찰이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재단에서 나온 돈일 거예요. 제 시누이가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백유라 씨가 진술했어요. 무슨 진술이요? 모든 건 최진아 씨가 시켰다고 합니다. 본인은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배신 진아 씨가 유라 씨한테 버림받은 거구나.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희 씨, 요즘 뉴스 봤어요? 그 복지재단 사건. 네. 진아 씨가 그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그렇게 멀쩡해 보였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명자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혼 준비 중이라. 아이고, 그것도 힘드시겠네. 그래도 영희 씨, 잘하신 거예요. 참으면 병 돼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명자 어머니 봤어? 아니, 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대. 명자 어머니가 요즘 밖에 잘 안 나온대. 그래요? 영희야, 들었는데 어머니가 교회도 안 나가신대. 어디를 가든 날 보는 눈들이 있다고, 장 보러 갈 얼굴도 없다고 하시더라. 영희야, 너는 괜찮아? 언니, 나는 괜찮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래. 잘했어. 2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혼 소송이었어요. 저는 정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섰고 남편 도경 씨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박영희 씨,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지속적인 모욕, 그리고 심리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심리적 학대라고요? 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정신과 예약을 하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저를 비정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판사가 남편 쪽을 봤어요. 피고 최도경 씨,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까? 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반찬가게 운영으로 번 돈이 약 2억 원이고 이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명예퇴직 후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퇴직금은 6천만 원이었고 이미 2년 전에 소진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고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네. 나도 피해자였어. 어머니랑 진아 사이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피해자는 침묵이 아니라 맞서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25년 동안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평화는 침묵으로 오지 않아요. 용기로 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뉴스 봤어. 진아 씨 구속됐다던데? 응. 횡령 혐의로. 명자 어머님은 집행유예 받으실 것 같아. 직접적인 횡령은 아니니까. 그래도 참 씁쓸하다. 나도.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게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조용히 살 거야. 외롭지 않을까? 외로운 게 뭐가 나빠?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 넌 강한 애야. 언니. 응? 전 25년 동안 침묵하는 하녀였어요. 오늘 비로소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자랑스러워. 석 달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저는 그 돈으로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했어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영인의 손맛 반찬은 그렇게 새 출발을 했어요. 어느 날 우철 집사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집사님, 감사했어요. 집사님 도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철 집사님이 작은 봉투를 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녹음기 값이에요. 이제 필요 없으시죠? 저는 봉투를 돌려드렸어요. 집사님, 이건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꿔준 도구니까요. 우철 집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럼 이건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빛이 되겠죠. 네. 증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철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사님,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날 밤 저는 가게 뒷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25년의 기록이 담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 나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제 저는 밥상이 아닌 삶을 차린다. 체면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침묵보다 용기가 앞선다. 나는 25년 동안 가족이란 이름의 족쇄를 찼다. 하지만 오늘 그 족쇄를 벗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27년 여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자 어머님이었어요. 명자 어머님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자 어머님은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셨고 등도 굽으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명자 어머님은 입술을 떨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하지만 저는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토마토를 집어서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자 어머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외면이 25년보다 무거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장 본 걸 정리했어요. 직원 미선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평온하신데 뭔가 달라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응. 그냥 옛날 사람 봤어. 아, 그러셨구나. 미선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장조림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5년이 사라지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하구나. 슬프지 않았어요. 화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워질수록 삶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7년 7월 18일. 시장에서 명자 어머님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복수도 사라졌을 때 남는 건 이름뿐이더군요. 이게 진짜 끝이구나.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이제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어요. 서울 하늘은 여전히 별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복수의 끝은 피눈물이 아니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그게 진짜 이김이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했어요. 미선 씨가 출근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편안해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미선아, 나 어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인생은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거. 미선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25년 동안 가정용 인력이었어. 허가받지 못한 존재였지. 그런데 이제는 제 자신을 고용한 거야. 미선 씨가 웃었어요. 사장님 멋있어요. 고마워.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김치 한 통이랑 장조림 주세요. 네, 손님. 잠깐만요. 저는 반찬을 정성껏 담았어요. 포장하면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네, 덕분에요. 보기 좋아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외롭진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손님이 가시고 저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참던 사람의 침묵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제가 직접 써서 걸어둔 문구였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참았어. 그리고 기록했어. 그리고 이겼어. 오후 3시쯤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저는 뒷방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점상들이 손님을 부르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 평범함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저는 노트를 한 번 더 꺼냈어요. 마지막 한 줄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무관심이었고 자유의 시작은 평범함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이름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미선 씨와 함께 정리를 하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봐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미선 씨가 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영인의 손맛 반찬은 이제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단골 손님들은 제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영희 사장님,
오늘 김치 좀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여전히 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참던 사람의 침묵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사장님, 이 글귀 의미가 뭐예요? 그냥 제 좌우명이에요. 멋지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참 많은 걸 배웠거든요. 25년을 참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며느리였고 허가받지 못한 존재였고 가정의 소음이었어요. 하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날부터 저는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박영희.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 제게 자유를 줬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요. 그게 행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이름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참던 사람의 침묵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인생은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